오늘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했죠. 예. 지난번 러시아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사람들이 러시아를 좋아하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 멀쩡한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다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그 5대양 6대주를 한 바퀴 돌고 끝나잖아. 그럼 이제 지나왔던 데서 또 이게 잔불이 나와가지고 또 산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요. 유럽 같은 쪽도. 아무튼 오늘은 사실 대한민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좀 소홀하게 보실 수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요, 아프리카에도 한류가 특히 어떤 뭐 문화적 한류를 떠나서 경제적 한류가 엄청나게 뿌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쪽에서 한국을 목 놓아 부르고 있다는 일단 일종의 스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조금 더 보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곧 거기도 한류 붐이 겁나 불어닥칠,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 송작가 TV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미 전 세계 국제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를 다 들어놓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시사 방송을 보고 듣더라도 이거 내가 송작가 TV에서 베이스로,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이미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송을 듣기 때문에 딴 사람들보다 훨씬 이해력도 빨라요. 우리 방송 지금 뭐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세계를 보거나 정세를 보거나 특히나 뭐 일본이나 중국, 미국을 보는 식견이 내가 좀 달라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아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저희 방송과 함께 닦아 오셨기 때문에 오늘 얘기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뭐 다들 시야 넓어지고 그리고 이 시간 되게 좋고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미양 언니가 진짜 정답을 얘기했어. 세상에 상관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네. 맞아. 그러네. 우리 언니들이 대단한 석학이야 이제는 거의.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송작가 TV에 참 여성 시청자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 근데 사실은 송작가 TV를 계속 꾸준히 볼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인내심이 강해야지. 아니 그리고 너무 방송이 긴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어려운 내용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들어 말아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디 지방에 가도 심청과 완창 8시간짜리도 다 들을 수 있어.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딴 방송 보면서 방송 너무 성의 없이 짧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하겠지. 한 20분 하고 나면 아니 이거 방송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는 반성이 막 스스로 생겨. 얘들이 너무 성의가 없네, 방송 제작진들이 뭐 이러겠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 괴롭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레이미스님이 웬만한 유튜브 영상 보면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런 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대박. 우리 애청자가 100만 명쯤 되면 아니 대한민국 정치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대.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한 3명 4명만 붙잡고 얘기해주면 끝나 이제. 빨리 그날이 돼야 되겠네. 자, 지금 아프리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걸 점검을 해볼게요. 자,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유독 다양한 어족과,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 종족과 부족과 그리고 정말 다양한 종교, 문화를 가진 종족들이 함께 나라로 묶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550개 언어와 그거 상회하는 민족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민족 부족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뉘어 살다가 그러니까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그러니까 지네 땅 따먹기를 하면서 전혀 생뚱맞은 부족과 종족을 그냥 정말 자기네 편리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이 54개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정말 뭐 서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리고 상관도 없는 부족 종족들을 한 나라로 묶어버리고 또는 한 종족을 다른 나라로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원래 살던 데에서 이 사람들의 땅을 갈라버리니까 여기서 파생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대륙의 대다수의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과 대립, 내전 이런 불안 요소는 사실은 이게 없어지진 않을 거야. 아프리카 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위험 요소, 불안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 무슨 할 말 있는 것 같아? 아니 없어. 자, 지금 코로나19 일단은 아프리카 쪽은 확진자 수가 많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변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는 되고 있지만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확진자 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다? 검사가 안 돼서.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나라 뜨겁잖아요. 아무래도 그 더운 쪽에 있는 데는 발병률이 덜하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 못지않게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0, 40대 이하인 젊은 층 평균 연령이 보통 30대 후반이거나 20대 후반인 국가도 있어. 그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 저항력이 좀 짱짱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 사례가 그렇게 안 드러나고는 있지만 뭐 방역상으로는 굉장히 제일 취약한 대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거의 보건 인프라라고 할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까지 터졌는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차원에서 거기가 뭐 독재 국가가 됐든 뭐 전제 국가가 됐든 왕국이 됐든 간에 나름 코로나19에 신경을 쓴다고 그나마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다 그쪽으로 올인을 하는 바람에 원래 아프리카 대륙에 가지고 있던 풍토병들 되게 많잖아요. 그 풍토병들에 대해서 뭐 에볼라, 말라리아, 에이즈, 황열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는 아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니까 사하라 지역에 눈이 왔어요. 진짜? 그래서 낙타가 추워하니까 낙타 이렇게 담요 같은 옷 같은 걸 입혔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그 눈이 온 지역이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지만 겨울철에는 12도 많이 떨어져봤자 12도래요. 근데 지금 눈이 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 기후 이상,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으로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아프리카 그 메뚜기 떼 얘기하면서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창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 기후 현상 저희가 그렇죠. 들었잖아요.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와서 메뚜기가 생겨난 건데 겨울이 됐는데 되려 한 번도 눈이 안 오던 지역이 눈이 내리는 이상기후가 또 온 거야. 그렇죠. 이거 뭐야? 여름은 여름대로 덥고 겨울은 겨울대로 더 추워지는. 아유. 네. 근데 이게 그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나라들은 지금 이미 식량과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몇 개월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막히면서 그러니까 들어오던 식량들이 못 들어오고 들어오던 물품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런 경제적 위기도 또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식량난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그 아이러니인데 아프리카에서 농사는 많이 져요. 진짜 많이 근데 짓지. 많이 졌는데 그걸 100% 수확해서 아프리카에서 다 갖고 나가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밀가루나 이상해. 이런 구호품들이 대려 이제 식량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당에서 콩과 밀을 키워가지고 이건 하나도 먹어보질 못하고 전부 다 싣고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갖다 파는 팔고 게 더 급한 거고. 그게 급한 거지. 애초에 이게 주인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소장농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부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또 빙자해가지고 이게 악순환인데요. 정권들이 거의 이제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권위주의적인 정권도 많고 또 변질돼서 독재를 하는 정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권한테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뭘?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 국가 안에 친정부적인 세력 민족들이 하나 있고 반정부적인 세력들이 하나 있죠. 있다면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갖고 반정부적인 세력들을 탄압하고 그렇죠. 학살하고 죽여가지고 나중에 민주가 아니라 그 친정부적인 세력들이 선거에서나 또 기득권을 전부 다 탈취할 수 있게끔 이거를 차별 내지는 억압의 도구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대중 집회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못 다니게 해요. 그리고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약도 안 주고 네. 검사도 안 해주면서 안 해주- 통제하는 서방 국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권들은 지금 신이 난 거예요. 게다가 아프리카 자체가 원래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역에서 저희가 개인위생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당연히 마스크를 뭐 많이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손 씻기 있잖아요. 이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상의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국민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독재 정권들은 더 신이 났고. 원래 사는 수준이 쓰레기통이었는데 그렇지. 어려워지니까 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시는. 지금은 그러니까 선진국도 백신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한테까지 돌아갈 백신이 없어. 그래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차관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이 이뤄지면서 빚과 함께 백신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 방식밖에 없는 건데 중국이 이걸 안 해줘요. 왜? 옛날에 먼저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 아프리카가 이거를 우한폐렴 미국에서는 이거 걸리는 거예요. 네. 이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하니까 그 떼먹는 돈을 네가 갖겠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추가 지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방식으로 목을 졸라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면 더더욱 이제 열악했던 국가들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에 지금 54개 나라들인데 여기에는 문제는 뭐냐 지금 상존해 있던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여기 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사실은 코로나19가 그냥 더해진 것 뿐이지 하나도 이 부분이 나아진 건 없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그 사헬 지대라고 해가지고 사하라 사막이 그 중간에 약간 위쪽에 이렇게 쫙 걸쳐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IS 잔당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얘네들이 이제 옛날에 미국이나
그러니까 꼭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IS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렇지. 돈이 끊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동에 있던 애들이 아프리카로 옮겨와서 기지를 그렇죠. 세운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도 얘네들은 그나마 잔돈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얘네들이 세력을 키우기에 딱 좋은 시기인 거야. 그렇죠. 돈만 주면 소년병부터 시작해갖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서로 IS 캠프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악순환인 거예요. 남미에서 마약 재배라든지 마약 갱단들이 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가난 때문이거든, 빈곤 때문이거든요. 그 악순환이 아프리카에서는 똑같이 IS 테러 조직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산적들처럼 갑자기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요충지에다가 기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배가 고파갖고 거기에 계속 해갖고 말하자면 입대를 하는 거야. 계속 산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아프리카 그 나라들 중에서 천연 자원이 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 IS들은 귀신 같아. 그 나라 중에서도 유독 그 석유가 난다거나 천연 자원이 많은 곳은 또 지대가 알을 박아요. 그러면 정부와는 얘들이 일단 싸우잖아. 반군 차원에서 싸우잖아. 그러면서 쥐들이 이거를 불법으로 채굴 해가지고 또 이거를 불법으로 유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IS가 리비아라든지 이런 그 미국에 의해서 무장 해제당한 나라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나라들의 유전 지역이라든지 주요 농업 지역, 뭐 광산 지역 이런 것들을 지금 불법으로 그 탈취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해먹고 있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느 나라에서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뭐 미국이 파병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유럽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 나라 문제는 그 나라 문제지라고 하면서 도적대들이 아프리카 북부를 사실상 휩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죽어나는 건 일반 국민들. 그 나라 국민들. 네, 그 나라 국민들 특히 이제 여성들은 잡혀가거나 그러니까 납치당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 결혼을 시킨다거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그런 사건들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학교에서 단체로 그냥 납치당해서 IS나 그 테러 조직의 남성 조직원들과 강제 결혼당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 지금도 너무나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상황인 거고요. 일단 예전에 프랑스가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가 그 명목으로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한 5천여 명 정도가 바르칸 작전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이슬람 테러 조직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건 국제 정치는 굉장히 냉혹하고 국제 관계는 냉혹한 거죠. 본인 나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인도주의적인 이유만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더더욱 자국 내에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재선해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몸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면서 내부에 극우 세력들 힘을 좀 모으기 위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프랑스가 파병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그런 기사가 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 군이 작전 중에 뭐 테러 조직 100명을 소탕했다. 뭐 이딴 기사 계속 뜨거든요. 그거는 프랑스 내부에서도 프랑스가 더 이상 파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끊임없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에마누엘 마크롱의 개인적인 욕심 또 정치 프랑스 역사적으로 프랑스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농락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꽤 많았고 마크롱도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나라들은 아니 자기네 나라에 이렇게 극단주의 세력이 판을 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인근 국가들 있죠.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 모리타니, 니제르 이런 국가들 연합군을 창설해서
대응은 하는데 일단 모든 면에서 다 이 정부군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IS나 테러주의 그 조직은 워낙 재정이 빵빵해요. 네. 그러니까 무기도 최신 무기예요. 그렇죠. 미군이 제공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얘네들이 말 그대로 신출 귀몰이지 게릴라전에 능한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토벌전이나 이런 거를 벌일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민간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내가 IS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쳐들어가 보면 멀쩡한 마을 같아.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옛날 그 베트공 잡듯이 마을 하나를 다 없애버릴 수 그럴 없는 수가 거예요. 없고. 요즘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고, 그러고 돌아가면 뒤통수에다 보복 공격하고, 그렇죠. 그럼 피해자만 커지고, 그렇죠. 이런 게 생기는 거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요, 원래는 그 사헬 지대라고 해가지고 요 사하라 이남, 요 딱 그 사바나 경계에 있는 요쪽 사막화 지역,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창궐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IS가 어디까지 지금 퍼졌냐면은 모잠비크라고 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아래쪽에 있는 큰 나라 있어요. 여기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얘들이 천연가스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되는데, 이 모잠비크 가스장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SK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로 애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미 테러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주로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남부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들어가서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 중동에서 암약했던 IS는 IS도 아니야. 그렇죠. 비교도 아닌 거고요. 옛날에도 그 이라크 지역 일부나 이런데 유전 차지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걸 팔아먹었거든. 이걸 이제 안 사줘야 되는데, 불공정 무역으로 해갖고, 근데 아니면 다 살았죠. 테러를 해서 이걸 안 사줘야 되는데, 싸게 나오거든. 이거를 싸게 실어가지고 이 바다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사주는 그 악독한 선진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 지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시청자들은 이미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민낯은 너무 잘할 거예요. 그 역겹고 가식적인 민낯이 너무 잘. 앞에서는 막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명분 들어가면서 규탄 방송 비난 성명 같은 거 내죠. 뒤에서는 다 이걸 IS를 키워준 게 결국 서방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잠비크는 잠재적인 뭐라죠, 매장량으로 봐서 세계 1, 2위를 다춘 어마어마한 가스장을 이번에 개발했고요. 거기에 대한 지분 100%를 대한민국 기업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모잠비크는 우리가 가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이, 아까 댓글에 나왔는데, 그럼 우리 또 한국군 파병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이게 현실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IS 하면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하면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테러 조직하고 싸워야 되는, 무장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미 모잠비크가 조금 왜냐면은 얘들은 물불 안 가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모잠비크 정부군 차원에서는 못 막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저는 중국이라고 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이미 이제 아프리카에 뿌려놓은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IS가 이런 방식으로 기득권을 키워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쉽게 말해 현재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2만 명의 노동자를 보내면 5만 명의 군인을 딸려 보내요. 그래서 현지에서 아예 캠프를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파병 나가 있는 군대의 규모라든지 지금 있는 혼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그 국가나 국제사회한테 그러한 중국의 파병이나 지금의 아프리카 사태 해결 노력에 대한 대가를 공공연하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냉정하게 저는 이 상황이
이 확산세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노동자에 대한 어떤 테러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예전에 왜 중동보다 더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그렇죠. 특히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나라 대우건설이 거의 리비아에서 공사를 도맡아 했었거든요. 그렇죠. 동아건설하고 대우건설이 네, 그렇죠. 싹쓸이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 그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1978년에 가리니우스 의과대학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200여 건을 수주를 했어요. 대우건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왜 2011년에 리비아 내에서 아랍의 봄 사건 터지면서 카다피 이제 물러나면서 사실 대우건설이 철수를 했다가 지금 리비아 내전 평화협정 아직 불안하긴 합니다만 체결되면서 그때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대우건설이 다시 투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진출하는 그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계약을 맺어도 정권이 불안하거나 계약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이걸 이제 못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례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어떤 국가 간 교역을 통해 가지고 이걸 상세를 해주거나 예를 들어 공사비를 원유로 받아서 이걸 국가가 대신 상계해주는 뭐 이런 그 삼자 무역 같은 형태를 취해서라도 이걸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 아프리카 기업들 살리려고 우리 기업들 노동자 보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류를 늘렸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렇죠. 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프리카 대륙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말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정부가 꾸려졌어요. 임시 대통령 나오고 했는데 부통령이 그때 군부 쿠데타 일으킨 애가 부통령을 했어요. 웃기지. 뭐야? 짜고 치는 고스톱도 짜고 아니고. 치는 고스톱이죠. 예, 그리고 18개월 후에 이제 선거 치르겠다라고 하는데 보나마나 누가 되겠어요? 군복을 벗고 자기가 나오겠지. 나 민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랑 오버랩이 되네? 예, 민정이양 하겠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군복 벗고 나 민정 나한테 이양해주면 돼 이러고 지가 군복 입고 권력 쥐고 있다가 군복 벗고 다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말리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리 내에 많은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정 해체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또 이용해가지고 에티오피아하고 카메룬에서는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 세력 간의 대립이 벌어졌어요. 거의 내전에 준하는. 에티오피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일강과 관련된 댐, 세계 최대 수력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그 나일강의 본류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이렇게 흐르는데 수단, 이집트 이런 갈등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에티오피아에도 사실 여러 부족이 함께 살거든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의 총리가 201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냐면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에리트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리트레아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 난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받아줬다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요 에티오피아하고 에리트레아하고 20년 넘게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평화협상을 이끌면서 이 총리가 아비 아흐메드라는 총리인데 이 총리가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100번째 역사상 100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총리님이 평화상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되게 이제 정치를 잘하실 것 같은데 이 아비 총리는 지금 약간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래는 지난해 8월에 총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를 핑계로 이 총리님이 정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에티오피아의 정권을 잡았던 티그레이 족이 있거든요. 이 티그레이 족이 사실은 워낙 소수예요. 소수인데 요들이 정권을 잡았다가 이제 지금은 다수족에게 넘어갔는데 이 다수족들은 이 티그레이족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워낙 이제 서방 국가에 빌붙어 가지고 이 다른 종족들을 향해서 좀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사실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당했으면. 오냐 잘 됐다 이러고는 이제 약간 티그레이족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티그레이족이 얘들은 예전에 정권을 잡아본 애들이잖아요. 지네 지역에서 우리 기분 더러운데 중앙정부하고 우리 하기 싫어 이러면서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아비 총리가 그거는 우리가 봐줄 수 없지 이러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도 지금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그런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에 준하는 무력 충돌이 산발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아프리카 이제 남부는 남아공에서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난리고요. 북부는 IS 때문에 난리인데 중부는 기아선상에 있는 난민들이 말하자면 인간이 메뚜기 때가 돼가지고 좀이라도 형편이 낫겠다 싶은 나라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피난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난민이라고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난민들은 다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할 거야.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난민들의 90% 이상은 사실 그 인근 국가로 빠져요. 가까운 데 가서 잠깐 피해 있다가 그렇죠. 돌아오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난민들이 유입돼서 들어오면 그쪽 경제가 파탄나 버려요. 그렇죠. 거기 있는 거 다 먹어 치워버리고 거기 있는 SOC나 식량이나 이걸 다 아작내버린단 말이야. 그럼 거기 있는 기존에 살던 사람도 난민이 돼갖고 또 옆집으로 가게 돼요. 이게 지금 650만 명이 지금 중앙아프리카를 떠돌아다니면서 인간 메뚜기 떼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진짜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는 난민 송출국과 수용국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너무 슬픈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난민들이 그냥 그 옆 동네 마실 가듯이 옆 나라로 쓱 가갖고 먹을만 하면 거기 가서 좀 얻어 먹고 뺏어 먹고 훔쳐 먹고 떨어지면 또 옆집 가고 또 옆집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는 거예요. 근데 집 비우고 떠난 고향이 멀쩡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아프리카 자체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요. 이건 국제적인 그 협업을 통해서 어느 하나라 힘으로 안 되니까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보건 부분 아니면 물 부족 부분 아니면 식량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여기에서 아프리카를 정상화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돼. 왜? 그 나라의 자체적인 경제력이나 현재 민도로 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국가가 이 아프리카고. 게다가 아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건 정말 이상적이고 인도주의적 참 우리가 머릿속에나 있는 책에나 있는 얘기야. 현실은 어떠냐? 중국, 러시아 미국 겁나 들어가 있죠. 영국, 프랑스 다 들어가 있어요. 독일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한마음 뜻으로 우리 아프리카 각국을 다 정상화 시킵시다. 의기투합하느냐? 노. 다 자국의 이익에 매몰돼가지고 우리 유전, 우리 광산, 우리 가스전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스전을 경비하기 위해서 사설 경비업체만 떼돈을 벌고 있는 거야. 자, 최근에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실 여기서도 쿠데타 모의가 발각이 돼요. 지난해 12월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네 정부군으로 이걸 못 지키겠거든. 왜?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를 하다가 발각됐거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냐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세요 형님. 원래 러시아하고 친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군인 300명하고 10여 대의 군용 트럭, 2대 장갑차 뭐 이런 게 딱 들어와요. 요것만 와도 압도적인 군사력인 거야 그 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가 파병을 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러시아 연방군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용병. 퇴역 군인들. 용병. 민간 군사 기업에서 파견한 PMC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장비와 용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 전쟁에 지네 군인이나 무기가 없으니까 돈을 뭐 얼마를 주기로 하고 용병을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럼 반군 입장에서도 상대가 안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또 용병을 또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안에 이제 이른바 권력자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처럼 뭐 누가 무기를 제공하거나 이런 처지가 안 되니까 없는 살림에 세금을 끌어모아갖고 용병을 사고 있어가지고 일단 러시아 용병, 중국 용병, 미국 용병까지 전 세계 용병들이 아주 여기 가갖고 아주 그 장을 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서로. 네. 근데 이 집 러시아에서 파견된 용병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그네르 그룹이라는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이래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CNN이 푸틴의 사병이다. 라고 별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푸틴의 최측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훈련소가 어디 있냐면은 모스크바 동쪽에서 200km 떨어진 몰키노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러시아군 총참모부 정보총국 예하의 특수부대인 제10 특수임무여단. 다시 말해서 스페츠나즈라고 되게 유명한 그렇죠. 옛날에 특수부대 있거든요. 그 KGB와 러시아 군대가 운영하던 비밀 특공대였죠. 스페츠나즈와 함께 훈련소를 공유해요. 이게 뭐야? 스페츠나즈하고 델타포스하고 중국 인민해병군 퇴역 군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경비 서면서 돈을 그렇지. 벌고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제가 말리에서도 이제 쿠데타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말리, 니제르, 차드,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도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한 상태예요. 아주 용병이 노났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수단, 모잠비크에서는 이 러시아 용병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인들도 딸려보내야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그렇지. 일종의 이걸 정규군은 못 들어가니까.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남의 땅에 들어가는 군인이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왜냐하면 정당하게 국제사회에서 파병이 결정돼서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사설 경호부대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지. 민간 보안회사를 지금 이 PMC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미 2018년 현재 중국의 4,000개의 민간 보안회사에서 4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 전역자들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크게 하면서 중국 노동자들이 쫙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 지켜준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노동자들이 살해당한 사건 이런 것들이 좀 몇 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예 2009년에 이런 안보 복무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 민간 보안 회사를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PMC인 블랙워터, 블랙워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유명하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 최고 경영자였던 에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이제 미국 내에서 살짝 문제가 되니까 근거지를 어디로 옮겼냐? 홍콩으로 옮겨가지고 이 사람이 홍콩에서 프론티어 서비스 그룹이라는 PSC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간 보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정부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2019년에 미국 기술로 신장성에서 그렇습니다. 훈련 기지를 세운 겁니다. 신장 위구르 성에다 기지를 세워놓고 그렇죠. 그쪽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용병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수출해서
로얄티는 미국 기업이 따먹고 피는 중국 사람이 흘리고 중국 정부도 나눠 먹고. 중국 정부는 인건비 중에 반땅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 지금 아프리카의 혼란 상황이 오히려 이게 돈이 되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거든. 돈이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할 만한 의지가 없는 상황. 이렇게 얘기니까 아프리카 답이 없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없지. 답이 없어요. 이런 지금 나가 있는 국가들 아니면 그 깨어 있는 국가들 뭐 한두 개가 예를 들어 중국이 갑자기 막 인도주의자가 갖고 내가 이 나라를 도와야지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어느 국가가 민주화가 있고 민도가 높아갖고 우리 어떻게라도 자생해보자 해도 안 되는 거고 국제사회가 지원해서 돈을 보내준다도 안 되고 유엔 평화군이 들어와도 안 되고 유엔 평화군이 살해를 당해. 왜 우리 땅에 니들 허락도 안 받고 평화 유지를 네 맘대로 하러 와? 그래갖고 얘네들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질병과 관련해서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부족이 있어요. 그럼 어느 부족하게 도움을 얻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구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 부족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구호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좀 같이 해주십시오. 했죠. 이 부족과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부족에서 이 구호 사업을 위해서 들어온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호 사업을 펼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일 가기가 무서운 곳이 아프리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엔 평화유지군이 따라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엔 평화유지군도 걸핏하면 공격당해서 죽어나가는 곳이 아프리카라는 곳인 거예요. 사실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많은 예측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한류가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이 코로나 전만 해도 민간 부분 안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나 다리공사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기도 했었지만 제일 많이 한 거는 일단 종자 같은 그 식물들을 개량 보급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대규모 농장이 아니고요. 자기 텃밭 안에서 키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생력을 높여준 부분이 있고 가옥을 개조해줬어요. 그래서 가축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구분을 해준 거지 이것만 갖고도 질병 방병률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파줘가지고 그걸로 갖고 식순환을 해결해주는 사업들을 민간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공적 원조 차원에서 이걸 해주면서 민심도 얻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해주고 그 국가 차원에서 한국하고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준비가 잘 이루어지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앞으로 농업 협약을 하겠다 또는 뭐 산업 협약을 하겠다 아까 이게 가스전 개발하겠다는 국가들이 막 줄을 서고 있는 참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아프리카는 그렇지. 과거의 그 내전이라든지 난민 사태나 인종 학살 사태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아프리카는 앞으로도 걱정이 큰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나 대한민국의 어떤 도덕성이나 인도주의적인 힘을 가지고 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지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 타파하고 민주정권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 기대를 하기에는 진짜 너무 여건이 안 좋아. 난 이러다가 진짜 아프리카가 뭐랄까 영영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이게 21세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그 모든 자원이라든지 어떤 그 필요로 한 컨텐츠들을 다 뽑아먹고 갈 것이고 내국인들은 끊임없이
이 수렵 채취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해가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근데 결국 이게 해결되려면 일단 코로나부터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무슨 뭐 방역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마저도 자연 발생적인 그 이제 자연 면역을 통해 갖고 그 아프리카인들이 스스로 이겨내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면에서 참 이거는 오늘은 뭘 별다른 대책을 내세울 낼 수도 수가 없고 없어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기여의 부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네.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만약에 아프리카에 대대적으로 한류가 좀 퍼지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꿈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청년들의 숫자가 인구의 대다수거든요. 이 친구들이 민주적으로 조금씩만 깨어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배우면은 저는 완전히 죽은 땅은 아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왜냐면 그 남수단 힘든 곳에 이태석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셨고 그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한국으로 와서 의사가 됐잖아요. 의사 됐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소수지만 그 친구들이 다시 수단으로 돌아가서 남수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소수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게 생각하거든요. 몇 세대가 지나야 되겠어, 그게. 아니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손 놓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너무 미미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에티오피아는 사실 우리나라 6.25 때 파병을 해준 너무 고마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만이라 좀 돕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간 차원에서 사실 굉장히 작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 끈을 우리는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민간 사업을 하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보이거나 또는 그들의 도움에 요청이 손길이 좀 있다면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큰 힘은 아니지만 적어도 완전히 불이 꺼진 암흑의 땅으로는 만들지 않겠지, 내가 도와주면, 그런 생각으로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여주면 어떨까. 우리까지 손놔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 거는 물론 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그 시민들이 못 깨어났던 부분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몇백 년 동안을 진짜 옛날 이디오피아 솔로몬 왕국 때 이후로 착취와 어떤 그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지냈던 어떤 국가들의 말로가 결국은 저렇게까지 간다. 마지막 피 한 방울,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뺏기고 말 수 있다라는 이런 걸 가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고 정부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답답하다,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왜 적폐들이 아직도 청산이 제대로 안 되냐,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난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아니요. 이거를 방치하면 10년? 아니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아프리카 꼴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요. 아니 이명박근혜 시절에 우리 되돌아간 거 생각해봐.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을 뽑았던 사람들인데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맞아요. 이명박근혜 시절을 회개할 때 얼마나 끔찍했어요. 아니 여차하면 그런 상황 또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하여튼 반면교사로 삼고요. 아프리카를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길에 대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힘 있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많은 국가의 말하자면 불법적인 이득을 줄이고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공공의 노력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러한 노력을 해갈 수 있으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제 자국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도덕적인 정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그 역할도 어느 순간에는 이 한민족에게, 대한민국에게 이게 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막연한 생각이 지금 같아서는 듭니다. 왜? 이 지구상에 하나도 도덕적인 국가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하나도 정상적인 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지금의 정권과 행정부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요. 네, 이거 참 우울한 방송이었는데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슬렁 유튜브 구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네갈 사하라 사막에서 6년째 민간인 자격으로 농사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 언론이 막 그렇게 대서특필해 주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 있다니까요.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 응원 많이 해드리고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보태주셨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BH리님께서 아프리카 시스터백이라는 훌륭한 간호사분도 한국분이라고 백영심 간호사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영상 김소연님은 전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어린이 2명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한다고. 이렇게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국내 입양아도 다 해결을 못하고 애들 결식아동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뭐 아프리카 애들을 살린다고 그러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눠가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아프리카에 매년 정기적으로 화장품 보내는 기부를 하고 있어요. 김원희 씨가 그거를 주도돼서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제품들 중에 남은 제품들을 기부를 합니다. 이게 화장품이 치장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네들이 워낙 그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기부하는 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끊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그만큼 이 방역이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기부하고 계신 분들 쏙쏙 나오시는데 곧봐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늘 우리나라부터 한 다음에 다른 나라 도와줘야지, 또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 복지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2년 닿는 데부터 일단은 시작. 내가 2년 지금 아프리카와 닿았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와 2년이 닿았으니 내가 조그만 힘이라도 2년 닿은 아프리카에 내가 보태야지. 내가 동물보호단체와 2년이 닿았다. 그러면 지금 2년 닿은 곳부터 내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아프리카와의 또 인연을 맺는 소중한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희망이 스스로 됐잖아요. 희망이 되고 옆에 아직 희망이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같이 희망이 되자고 막 목소리 터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아프리카에도 스스로 희망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계속 희망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우리 희망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뭐 큰 돈을 돕는 것보다 네. 조금씩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미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오늘은 아프리카의 참상을 전하는 방송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경 님이 돈 있고 의사고 철수 답이다 하셨는데 그래요. 안철수님 마라톤 하지 마시고 아프리카에 가시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또 땅도 강활해서 마라톤 하기도 좋아. 네. 거기는 맨발로 뛰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